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여당 일가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헌정가치 훼손 사퇴하라. 김민석이도 숟가락 얹고 있네. 혁신당 새로 뽑았나 모이네. 이재명이 해가지고 규제 합리화위원회. 참 별의별 합리화 위원회도 많다.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한 이병태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났다. 뭐 김남준이 아이고. 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뭐 성역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5.18을 갖다가 인정하고 기려야 되지요. 5.18이 성격화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팔아먹는 식으로 이래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의 반발도 점점 더 심해지고요. 넘어가고. 국힘 오늘 지선 뒤 첫 윤리위 친한계 등 징계 논의 주목이다. 아이고, 간만에 뭐 좀 볼만한 게 나오겠네. 중앙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전으로 당원 등으로부터 접수된 징계에 대해 심의한다. 한동훈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혜지, 안상훈, 진정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이것들을 언급한다. 우짜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거 국힘 우짜 안 좋아합니다. 국힘 우짜 안 좋아하는데요. 지그 안에서 집구석 안에서 내부로 총질하는 애들, 이런 친한계 애들, 얘들도 잘라야 됩니다. 뭐가 집구석에서 되는 집구석이든 안 되는 집구석이든 집구석 안으로 총질한다? 그거는 잘라야죠. 어차피 때 되면 어차피 갑니다. 요는 갑니다. 다 가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특히 저 한동훈이 지금 하는 거 뭐예요? 테크트리가 이재명하고 똑같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제 대통령 할기라고 폼 잡는 거. 이게 지금 국가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치 짬밥이 쌓이지 않은 이상 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신선함 하나 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고 이러다 상당히 골치 아프다 보면 되고요. 우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동훈이가 보수라는 소리는 정말 웃긴 소리지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일베는 기계적으로 문장에 노 붙여 이준석 얘도 맨날 이 짓이나 취하고 자빠졌죠. 알아서 하면 되고. 하여간 친한게 웃자 보기에는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장동혁이 싫어하지만 일단은 집구석에 어느 집구석이든 집구석에 안에 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애는 잘라야 됩니다. 5년 이상 버티다 폐업 최다 20년 넘은 음식점도 사라졌다. 장사 안 돼서. 홈플러스 이 당번 계속 나오겠죠. 홈플러스 나오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죠. 예?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사업자 폐업이 가장 많았다. 뭐 장사 안 돼가지고 이래야 된다 이건데, 이거는 뭐 원인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돈 쳐 뿌려가지고 재료값에다가 인건비 쳐 올리고 한다니. 음식점이 무슨 장사입니까? 사실상 재료하고 인건비가 거의 다잖아요. 근데 뭐 돈을 쳐 뿌려가지고 재료값 올라가지요, 인건비 계속 올라가죠. 장사가 안 되지. 그러면 장사가 손님도 줄어드는데, 그 지금 뭐라도 마진을 난감 먹으려면 재료값이라도 좀 싸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도 좀 덜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이것도 다 안 되고 뭐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다 올리고 자빠졌는데 장사가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문 닫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음식점 하면서 더불어 찍는다. 그러면은 우짜가 보기에는 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으로는 안 된다. 안면 인증 참나 미치겠다 진짜. 대포폰하고 보이스피싱 차단할기라고 안면 인증 이걸 쓴다. 초기 불편 우려가 아니지, 불편하지 뭘 우려냐. 우려는 이것도 간단하지요. 이거 세상에 도둑놈 잡을기라고 이 짓 해가지고 이거 잡을기라고 안면 인증을 한다. 안면 인증이 뭡니까? 생체 정보 아니에요. 생체 정보. 이거 하는 애들, 대포폰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얘들이 이거 안면 인증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사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사기 치려는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맨날 국민만 귀찮게 만드는 거 아니야. 게다가 웃자는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지문 날인이 갖다가 그냥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하면 안 되지. 예? 외국 같으면 무슨 범죄자들이나 하고 있는 지문 날인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다 하고 앉았잖아. 거기다가 안면 인증까지 한다. 예?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편리함을 이용해서 이런 거,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안면인증 같은 생체 정보까지 해가지고 이래 쓴다? 참 웃긴다고 봅니다. 이거는 걸러 처먹은 이 짓이에요. 이게 이런다고 사기치려는 애들, 대포폰하고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넘어가고요. 오펙 플러스 5개월 연속 증산 합의, 내년엔 공급 과잉 가능성. 내년에 공급 과잉 가능성? 뭐 지금도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는 줄었는데 뭐 갑자기 가지고 호르무즈 저 해협이 해가지고 통과가 되니까 물량이 늘었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증산 안 되고요. 지금 여전히 해가지고 제대로 물건이 못 나오고 있는데 무슨 증산입니까? 지금 수요 파괴가 어느 정도 좀 돼가지고 특히 어딥니까? 아시아 시장이잖아요.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 파괴가 되는 바람에 가지고 지금 일시적인 공급 요 적어놨네.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적어놨네.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실제 석유 생산은 오히려 줄었다. 500, 500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특히 요 친구들이죠. 예, 이라크, 쿠웨이트.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해협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여기 생산량이 올해 1분기부터 5월까지 하루 600만 배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열흘이면 6천만 배럴이고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68, 1억 8천만 배럴. 엄청나죠? 하여간에 이거 실제 석유 생산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장부상으로 뭐 맨날 가지고 내년에 공급 과잉 뭐 정산한다 하면 뭐합니까? 실제 물량이 못 나오고 있는데.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는 또 우리나라 반도체주와 미친 레버리지라는 소제목으로 또 얘기합니다. 지겹겠죠? 지겨워도 이런 거는 봐야 됩니다. 왜 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꼬라지가 안 좋다는 소리가 되겠죠. 블룸버그에서 간단하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찍찍찍 끈걸 거다가 보여주다가 이제는 대놓고 해가지고 수치까지 넣어서 해가지고 차트를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보면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의 총 자산 규모가 190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올해 2026년 SK 하이닉스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이거죠. 예, 하루 평균 거래량. 언더라인 스톡 에버리지 데일리 턴오버 된 뜻이 이게 하루 평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액이 얼마다 44억 7천만 달러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예, 이거 뭐 그래프만 봐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4배가 넘어갑니다. 거래량의 ETF 이쪽에 총 자산 규모가 이제 한 4배가 넘어간다. 이러고, 또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 역시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자산이 124억 3천만 달러인데 반해서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44억 9천만 달러입니다. 이러면 계산해 보면 176%가 더 많습니다. ETF 쪽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차트 이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2배짜리 SK 하이닉스 롱 ETF,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소개했던 거기에 자산이 현재 폭락 터지고 이래가지고 13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130억 달러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량의 무려 2배 이상, 뭐 2배가 뭡니까? 뭐 3배 가까이 되지. 3, 4, 12. 그리고 3배 정도 되잖아요. 44억 7천만 불이니까. 7천만 달러니까. 이렇게 저 SK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량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중 하루 평균 거래량과 ETF 자산 간 격차가 가장 큰 게 뭡니다? 이게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자, 반대로 보세요. 밑에 거는 뭔가 해가지고 뭐 분모라 하기는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이 허연 부분이 더 안정적으로 밑으로 깔려 있죠. 마이크론 여기 마이크론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274억 7천만 달러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ETF의 자산은 98억 8천만 달러로 훨씬 작지요.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5억 6천만 달러인데 ETF 자산, ETF 쪽, 레버리지 쪽은 59억 5천만 달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287억 5천만 달러나 되는데 ETF 쪽 레버리지 ETF는 55억 7천만 달러가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밑에 것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오히려 완전 디비 쪼아가지고 돼 있다. 억수로 꼬리 보기가 그렇죠. 몸보다 머리가 훨씬 더 크다. 뭐 머리라 해야 되나? 꼬리가 더 크다 하는 게 더 훨씬 정확한 표현이겠는데 하여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건강하지 않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걸 갖다가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비트코인은 언제 부활하는가 해가지고 오자가 또 말씀드립니다. 유동성이 실제로 쪼라들 때, 경색이 될 때 비트코인은 국채 담보처럼 거래되지 않아서 2020년 3월 우한폐렴 리세션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했습니다. 이때 보면 예, 고점이 8,888달러, 그리고 바닥이 3,869.5달러. 뭐 반동가리가 넘게 나버렸죠. 예, 반동가리 50%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한 겁니다. 2020년 3월 우한폐렴 리세션 때 위험 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이 폭락했었고요. 2022년 우자가 타원형으로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2022년 파월 패드가 긴축을 하고 달러 유동성이 줄을 때 자칭 안전자산이라고 하던 비트코인은 반등하기는커녕 폭락했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예, 7,000달러인데 에이구 2,000달러도 안 되지요. 예, 2,000달러도 안 되게 가지고 쭉 내려왔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뭐 한 80% 되나? 한 마이너스 한 70, 80% 돼가지고 폭락한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처럼 과거도 먼 과거도 아닙니다. 2020년가라고 2022년 이때에 경험한 건데 이런 가운데 예, 이거는 미국의 M2 동화공급입니다. 미국의 M2 동화공급이 2023년 10월에 해가지고 20조 7,331억 달러에서 보시면 지금 2026년 올해 가지고 23조 523억 달러 해가지고 쭉 늘어나고 있죠. 예, 요때 바닥 찍고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M2 통화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자발적이란 말이 좀 웃긴데 자동적으로 급등하지 않고요. 이거 비트코인 저 팬들은 뭐랍니까? M2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계속해서 또 똑같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2 이 통화 공급이 곧 리스크 유동성 비트코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돈은 머니마켓 펀드, 은행준비금, 국채담보, 예금, 그리고 방어적 목적의 현금에 머물 수 있는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유동적인 투기적 유동성, 그리고 완화된 금융 환경, 그리고 실질금리 압력의 하락, 그리고 레버리지 ETF 유입, 그리고 달러 약세, 위험 선호도 증가를 필요로 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즉 M2 이 통화 공급이 증가하지만 돈의 유통 속도가 정체되고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신용이 축소되고 있다면 이는 자동으로 강세장을 부르는 유동성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하강에 대비한 예방적인 유동성이다. 미리 경기 하강에 대비해서 미리 뿌리는 예방적 성격의 유동성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통화가치 하락으로부터 분명히 이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폭증하는 국가 부채가 이것도 비트코인 팬들이 항상 떠드는 거죠. 폭증하는 국가 부채가 결국에는 부채 위기라는 이름의 붕괴 이벤트로 이어진다고 해서 정부들이 국채를 매각하고 즉시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탄다.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마진콜이 횡행하고 강제 청산도 횡행하고 담보가 압박받고 가장 안전한 준비 자산으로의 급격한 이동 또는 탈출이 벌어지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내놓죠? 정부들이 경기 부양, 통화가치 하락, 투기적 유동성 재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비트코인이 승자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과정은 첫 번째, 스트레스가 제일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 청산이 이어지고 그 다음 정책 대응이 이어진 후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이렇게 가지고 웃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홍콩이 중국 칩, 그러니까 뭐 반도체 이거의 수출 창구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예, 중국에 홍콩으로 수출하는 양이 요구되고, 그리고 중국 칩이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양이 요구되고, 여기서 홍콩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2026년 5월에 350억 달러 여기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한 가운데, 중국의 홍콩에 대한 반도체 수출액이 2026년 5월에 150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시나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홍콩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은 2025년 초 이후 무려 200% 이상 급등했는데요. 여기 초회부 돼가지고 200% 이상 급등했는데, 중국 반도체 수출의 약 43%나 차지하고, 이는 지난 10년 내 지난 10년 전, 그러니까 2026년, 2016년, 여기 2016년 이때 33% 비율이 33% 차지하는 것에서 현재 43%로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홍콩의 반도체 물량은 주로 재수출이며, 그러니까 중국산 물건인데 홍콩에 와서 택가리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재수출이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80% 이상이 본토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반도체 수출의 창구이자 반도체 무역의 핵심 물류 허브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란전 127일자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기사가 오래전 거죠. 뭐 올해라 하긴 좀 그렇다마는 하여간 2026년 6월 18일 CNN 기사입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같이 해가지고 MOU 내용을 갖다가 그 14개 항 해가지고 깠다, 이걸 갖다가 한 건데, 우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우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란의 이 바보짓 또는 우짜 표현대로 하면 빙신짓에 대해서 우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 양해각서 사인 후 본격화되고 있는 이란의 바보짓 또는 빙신짓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MOU 사인 후 이란은 트럼프와의 호르무즈 해협 합의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독 통제권 발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이후에 실제로 총질하면서 행동에 나섰죠. 예, 그런데 우짜가 보기에 하메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모즈타바가 아니라 모즈타바 아빠 하메네이가 죽은 후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게 되었는지 이란은 사광 파악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어떤 이름으로 합의를 하든 또는 호르무즈 해협권에서 오만을 적으로 돌리든 2026년 이란전에서 활약한 이란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거, 뭐 드론하고 이런 거는요, 호르무즈 이 관련 건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제로 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쓰면은 부작용만 나오고요. 단순히 선박들이 다른 항로, 특히 어떤 겁니까? 오만 항로죠. 거기 뭐 빤하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오만 항로를 갖다가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군사화하는 것이고요. 이는 우짜가 보기에 이란이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함정. 트럼프는 쌍봉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란이 봉쇄한다? 그럼 나도 봉쇄한다 해가지고 쌍봉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또는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으로 대표되는 패권, 이걸 갖다가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고요. 트럼프가 혹시나 원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관련자 누굽니까? 천지백갈이죠. 페르시아만 산유국만 관계자입니까? 이해관계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걸리고 중국도 걸리고 일본도 걸리고 유럽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다. 트럼프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거기에 오케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란한테 뭐 해가지고 통제권을 주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주자 이런다고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가. 왜냐하면 해협의 절반은 오만 영해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란 영토라는 절대 불변의 변함없는 이 사실이 엄연히 사실이 존재하는데,
진짜 합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단계로 이란이 오만하고 하고 2단계는요. 미국하고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이란이 어떤 뭐 최소한의 자기들을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갖다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오만과의 이 거래 이 건을 갖다가 폭력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어떤 거 누굽니까? 미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이란하고 해가지고 짬짬이해서 그래 니 다 가져가라 이래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길은 자칭 관세니 뭐 보호민이 뭐 이렇게 얄팍하게 포장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한 논의 없이 이란 재건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자가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군사화 같은 단편적이고 아주 짧은 생각이 별로 없는 이런 대응은 때려치우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란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거로는 안 됩니다. 관련 숫자는 작년에 해가지고 이란에게는 리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란은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에서 저항이라는 개념을 제거하는 대신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의 국가 지위 논리를 지지할 때가 되었다. 이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같은 모습을 조만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이란이 국내 및 외교 정책을 이념적 적대감에 고정시키는 것을 멈추고 전략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중동 지역에서의 중동 내 중국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을 지역 구도에 통합시키고 정권의 기술 관료 세력이 긴장 고조보다는 적응을 통한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추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라고 우자가 이란에게는 리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영상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란이.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가지고 이란 물량이 해가지고 어디에 짱 박혀있는지 안 팔리고 어디 짱 박혀있는지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차트로 표로 해가지고 지도 해가지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자가 또 소개를 해봅니다. 토요일에 가지고 뭐 말로만 해가 땜빵 해드렸는데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말씀드려보면 5,800만 배럴입니다. 이 규모가 5,80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가 현재 바다에서 표류 중이고요. 그중 90% 이상은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사실상 다 사주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중국이죠. 우자 관련 본 콘텐츠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은 현재 정유시설 가동률을 갖다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란산 원유를 갖다가 수입할 이 필요가 별로 없어졌다, 낮아졌다 이 말이 되겠죠? 덕분에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무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우자가 토요일에 소개했듯이 사우디 등의 할인으로 인해 그러니까 원유가 할인으로 인해 이란산 원유의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이란산 원유를 사야 될 이유가 떨어졌고요. 줄어들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고 유럽은 보험 위험과 미국이 제재하는 거 이걸 갖다가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살까요? 일본 살까요? 아예 안 되지요. 못 삽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자가 보기에는 안 사는 게 맞고요. 하여간에 이란은 트럼프의 편의 이른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트럼프의 편의 제공 덕분에 시장 접근성을 다시 찾았죠. 그러자마자 시장에 원유를 갖다가 쏟아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물량이 이래가지고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은 기간 제한으로 시장 접근권이라 겠네. 접근권을 갖다가 되찾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를 다시 되찾은 것은 아니지요. 죽은 하메네이가 계속해서 웃자는 생각이 계속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가지고 케플러 데이터인데 흥미로워서 웃자가 말씀드립니다. 케플러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수는 각각 34척 그러니까 뭐 6월 30일에 34척 7월 1일에 48척
그리고 7월 2일에 38척 해서 전쟁 전 하루 평균 통행량이 125척에서 140척인데 여기에 훨씬 못 미치고요. 케플러는 6월 한 달 동안 500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50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추정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라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1천만 배럴이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구라다. 실제로는 500만 배럴만 통과하고 있다라고 케플러에서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전쟁이 터지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통해서 나오던 석유 물량, 원유 물량은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나온 물량은 전쟁 전 대비해서는 불과 4분의 1에 밖에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요 페르치만 안에 갇혀 있는 물량을 빼내고 그 다음에 그냥 아몰라랑 해가지고 쪽낼 것으로 충분히 우짜겐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페르시아만 안으로 다시 유조선들이 밀물듯이 물밀듯이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뭡니까? 문제의 오만 항로지요. 떼거지로 가는 거 보이죠? 자, 이거 뭐에 갑니까? 미국에서 공습하고 이럴 때마다 떼거지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영국에 또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국 회사 무역기구에서 또 해가지고 경고를 갖다가 날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에 해가지고 밥엘 만뎁 부근, 요 밑에가 밥엘 만뎁이죠. 이 부근 정확하게는 예멘 호데이다 남쪽 30해리,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바꾸면 56km 해안에서 56km 떨어진 지역에서 이 해역에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신원 미상의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영국 해사 무역기구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후티가 나설까요? 후티가 나서기에는 우짜 보기에는 지금 순서가 좀 이제는 좀 많이 어그러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드디어 콘스탄티노부카가 점령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7월 그러니까 4일날 7월 4일에 우짜가 캡처한 거고요. 지금은 아예 이 빨간색이 사라지고 요색 이뭘 갈색이라 했더나 이 색으로 그냥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점령됐다 이 소리가 되겠죠. 참고로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난 한 20년 동안의 이 행적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토는요 10년 동안 이쪽에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갖다가 군사 요새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돈바스 쪽 도시 방어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다? 슬로비안스크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 그리고 드루즈코프카 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요 콘스탄티노프카 바로 위에 있는 게 드루즈코프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 콘스탄티노브카가 있습니다. 즉 콘스탄티노브카는 나토가 10년 동안 건설한 군사 요새이자 이 돈바스 도시 방어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핵심 거점이 되죠. 그런 콘스탄티노브카가 우짜 예상보다 얼추 한 일주일 정도 늦은 7월 4일에 점령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에게. 돈바스 지역에 남은 요새 도시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밖에 없지요. 물론 드루즈코프카 위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 그렇다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돈바스 전선의 성배가 뭡니까?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인데 이 쌍둥이 도시가 점령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군이 키이우 그러니까 수도 키이우와 오데사 방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나토 연합군을 계속해서 그라인딩 갈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보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언론, 그러니까 정보전, 프로파간다. 여기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환상을 모두에게 심어주고 있고, 모두는 아니다. 우짜는 빠지니까 모두에게 심어주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갖다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요즘 어떻습니까? 러시아 해가지고 석유 시설 이걸 부순돼 가지고 그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다고 이 땅 따먹힌 게 보상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하락 반전형 캔들 유명하죠. 베어리시 잉글핑 해가지고 발동됐다 해가지고 우짜가 의견을 얘기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어딥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지요. 좀 키우자. 네,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에서 우짜가 보기에는 하락 반전형 캔들
베어리스 잉걸핀이 해가지고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이전에 양봉 캔들 요거죠, 요거 양봉 캔들을 갖다가 완전히 덮어버렸죠. 이 하락 나온 게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베어리시 잉걸핀이 되고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뭘 확정은 된 건 아니까. 우자가 만약에 그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베어리스 잉걸핀 해가지고 신호가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지난 주말 장 끝나는 게 12,626.22인데 여기서 베어리시 잉글핀이 확정이 되려면은 한 마이너스 30% 정도, 마이너스 3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9,000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많이 떨어지죠. 9,000 밑으로 요 라인 밑으로 떨어진다. 요점에 떨어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마침 또 이 뭐 라인이 해가지고 52평선 해가지고 여기 또 오네요.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하여간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사모신용 환매 또 얘기 또 해봅니다. 주요 비상장 사모 신용 펀드의 2026년 2, 3분기 환매 요청 비율 차트인데요. 특히 블랙 아울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인컴 그리고 크레딧 인컴 해가 나온 겁니다. 보시면 2025년 4, 4분기, 2026년 1, 4분기, 2026 2, 4분기 되죠. 자, 여기의 주요 비상장 사모펀드 특히 블랙아울의 2, 4분기 환매 요청 해가지고 회색으로 된 거 이 요청 비율 차트인데 자산 규모 340억 달러에 달하는 블루아울의 크레딧 인컴 요거죠. 크레딧 인컴 여기는 2, 4분기에 올해 2, 4분기에 전체 주식 중 18.8% 또는 금액으로는 36억 달러에 달하는 환매 요청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분기 한도 그러니까 환매해주는 요청 받아서 해주는 거 이 한도가 5%인데 이거의 4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술 중심 소규모 펀드인 블랙아울 테크놀로지 인컴 요거죠. 요거 테크놀로지 인컴은 1, 4분기에 40.7% 환매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보다는 좀 감소해서 2, 4분기에 38.1%인데 요거는 금액으로 치면 11억 달러가 됩니다. 즉 11억 달러의 환매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 역시 일반 한도의 7배 이상이자 추적된 주요 비상장 사모신용펀드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료는 다 로이터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클리퍼 워터 코퍼레이션 랜딩 펀드의 2, 3분기 환매 요청은 1, 4분기에 14.4%에서 요거 세 번째 있는 거 14.4%에서 2, 4분기에 17.0%로 증가하고 또 아폴로 뎁 솔루션 내가 BDC 여기도 어떻습니까? 1, 4분기에 11.2% 여기서 2, 4분기에 16.8%로 급등하면서 환매 요청이 산업 전반 사모신용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펀드 2개 모두 2분기 연속으로 환매 한도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폴로, RS, 블랙록, 블랙스톤에 이어 투자자들이 펀드 자금에 접근하는 걸 제한하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환매 압력은 역사적인 시장 변동성과 소프트웨어 관련 대출 리스크 우려가 완화되는 듯 해도 아이고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러냐 완화되는 듯 해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모신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단기적인 심리 변동을 넘어 훨씬 더 깊다는 걸 시사합니다. 한편 블루아울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56% 급락했으며 회사 측은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결론은 최소 2조 달러에 달하는 사모 대출 시장 전반에 걸쳐서 환매 압력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게 되겠네요. 자. 네, 오늘 목소리가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웃자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컴퓨터 H100 프라이스 인덱스 요게 관련해서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AI 버블 터지나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웃자가 6월 17일에 뉴스모험에서 사용한 이 차트인데 수조 달러짜리 질문이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H100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죠. 가격지수 H100 가격지수 요거 해가지고 요게 2026년 5월에 피크 찍고 이후에 30% 하락했다고 소개했는데
제로 헤지에서 흥미로운 차트를 갖다 내놔서 우리가 소개합니다. 제로 헤지는 아예 가격을 갖다가 표시해 가지고 이 차트를 갖다 만들었는데요. 올해 2026년 초 3.20달러까지 폭등했던 H100 GPU 임대 가격이 2.46달러까지, 물론 그 밑에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제로 헤지에서 지적했고요. H100 임대 가격 하락은 AI 인프라 수요 감소와 총이익 마진 축소를 의미하며 바꿔서 말씀드리면 AI 버블이 터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이 최고치일 때 모든 AI 제공업체들의 수익성은 민망할 정도로 극히 낮았습니다. 가격이 최고조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간 신용 자금 조달의 감소로 인해 AI 이거 서비스 제공사들은 보조금 형태로 투입되던, 이른바 보조금 형태로 투입되던 구독형 요금제에서 토큰 기반 결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민간 신용자금 조달 감소로 인해 바로 직전에 가지고 사모신용 해가지고 또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LLM 대규모 언어 모델 비용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비싸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는 이거 LLM을 갖다가 사용하는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스페이스X, 엔트로피, 오픈 AI가 서둘러 기업 공개 IPO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수요 감소와 총 마진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가격 발견과 정상화는 버블이 터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또 넘어가고요. 요거는 또 고용을 늘리는 AI인가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워서 웃자가 파이낸스 타임스 해가지고 차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파이낸스 타임스는 22,000여 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인용해서 AI 투자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하이 AI 어답션, 로우 AI 어답션, AI 채택률이 높은 기업들, 낮은 기업들이 되죠. 해가지고 모든 일자리 해가지고 엔트리 레벨 뭐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뭐 이게 되겠죠. AI 투자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지난 2년간 직원 수가 10.2%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역시 12% 증가했다고 파이낸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I 투자가 급증한 후 6에서 12개월 후에 고용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고 하네요. 반대로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들은 같은 기간 해가지고 직원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AI 버블이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이제 옥석가리가 끝난 건 아니니까 중간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만큼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야 채용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물론 높은 연봉을 받던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신입사원을 갖다가 더 많이 채용하는 건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반론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AI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짜든지 채용을 많이 한다,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반론 역시 우짜가 보기에는 뭐 무시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중간 결론을 좀 말씀드렸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